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과목인 상담 연구 방법론,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질적 연구에 대해서 다소 생소한 이론들을 많이 공부하셨는데요. 충분히 복습을 하셔서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또 이해할 것은 이해하면서 충실한 시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과 또 다음번에 해야 될 강좌는 사실 우리가 통계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2급에는 1급만큼이나 그렇게 어렵게 진짜 SPSS를 돌려본다든가 그야말로 어떤 수식을 암기해서 대입을 해서 수치를 찾아낸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로 개념 위주로 통계에서 많이 쓰이는 또는 통계 패키지에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풀이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암기 과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챕터 9에 보게 되면 자료 분석이라고 해서 통계론의 기초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양적 조사를 함으로 해서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됩니다. 설문지를 돌리든 아니면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전화 인터뷰를 하든 어쨌든 우리가 수량화되고 계량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우수한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분석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은 교차 분석이라든가 T테스트, T검정이라든가 또는 회귀 분석이라든가 분산 분석 또는 우리가 요즘 또 많이 쓰고 있는 구조 방정식이라든가 또 우리가 분산 분석, 아노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그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제 1절에 보게 되면 사후검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사후검정. 사실 우리가 사후검정은 왜 하냐면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 사후검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단순하게 실험 설계에 보면 독립 변수가 있고 그 독립 변수에 영향을 받은 종속 변수, 다시 말해서 결과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가 나왔으니까 그 연구를 끝날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후 검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독립 변수가 만약에 한 개가 아니라, 단 한 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 2개 이상이거나 또는 3개이거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가. 그럼 이럴 경우에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면 이 3개 중에 A, B, C 3개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더 많이 주었는가? 이런 것들 좀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후 검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검증이라는 게 사전 사후 검증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전에는 이랬는데 사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 변화량을 알아보는 것을 사후 검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전 사후 검증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사후 검증 이런 말 나오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독립 변수들 간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가, 순위가 있는가, 서열을 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 검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193페이지 밑에 단에 보면 사후 검증에 대한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후 검증 방법에 있어서 피험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유형을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집단의 피험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집단의 피험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하는 두 집단 간에 어떤 피험자 수가 있겠죠.
집단이 두 개 있으니까. 근데 그 집단의 숫자가 양쪽 다 똑같아야 되느냐, 그거와 상관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으로 했을 때, 비험자 수가 집단은 달라도, 집단만 다르면 비험자 수의 수는 꼭 동일하지 않아도 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거기 나온 것처럼 덩칸이라든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세페라든가 또는 피셔 LSD, 또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가끔 쓰게 되는 여기 나오는 뭐 던넷 검정, 이런 것들은 피험자 수의 동일성을 따지지 않는다. 그에 반해서 집단의 피험자 수가 같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바로 특히 HSD라는 것과 그 다음에 SNK 사후 검증 방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피험자 수하고, 그러니까 집단의 피험자 수와 상관없이 실험군 오차율을 통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유의수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오차율입니다. 오차율을 통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 기준은 보통 우리가 A라고 하는 유의수준이죠. 유의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실험 전에 유의수준을 정해놔놓고 이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따라서 하는데, 다만 그것이 평균의 차이를 볼 것이냐 아니면 가설의 쌍을 볼 것이냐 하는 차이점에서 두 가지 유형을 나눠집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그 19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이런 거 있죠. 연구자가 최초에 정한 유의수준, 여기서 말하는 A를 얘기합니다. 이 유의수준을 고려하여 평균 차이를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값을 만들어서 그 실험군의 오차율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A,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연구 논문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이 P 해가지고 뭐 점, 보통 뭐 영어는 안 씁니다만 이런 점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또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점 찍고 0, 1,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죠. 그죠? 0, 1 너무 심한가요? 0, 1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은, 바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연구자가 최초에 이러한 유의수준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수준을 평균치하고 차이를 유의미하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러한 사후 검증을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피셔 LSD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덩칸 검증 또는 특히 HSD라든가 그 다음에 세페, 이런 것들이 바로 평균의 차이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 페로니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평균의 차이가 아니라, 물론 이 유의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긴 합니다. 그 정한 상태에서 아까 왜 집단 간에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단 안에 있는 피험자 수를 비교하는데 그것을 가설의 쌍, 그 짝을 지어서 진행을 합니다. 집단 간에 짝 비교로 하는 거니까요. 그럴 경우에 그 가설의 쌍의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평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설 쌍의 개수로 나누어서 계산된 그러한 기준값을 여기 나오는 실험군 오차율로 통제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바로 벤페로니 검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이해 못 하셔도 되고요. 객관식 시험에는 뭐 이 그대로 지문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평균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판단하는, 그러할 때에 거기 나오는 기준값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가설상의 개수로 나누어서 보는 사후 검증 방법은 어떤 것들이냐, 그럼 여러분들은 본 페로니 검증이라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들이 꼭 나오니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문제 푸는 데는 결코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왕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통 통계학에서 많이 쓰이는 사후 검증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비교해 보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덩칸과 특히 HSD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세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순서로 이렇게 덩칸부터 시작해서 세페까지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가설 관점에서 보면 덩칸 같은 경우에는 널널합니다. 널널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덩칸이 널널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영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H0라고 영가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오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종 오류, 2종 오류, 이런 우리 기억이 나실 텐데, 1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한 것을 우리가 보통 1종 오류라고 그러죠. 설명하면 이거죠. 영가설이 옳은데, 영가설이 맞는데 뭐 차이가 없다, 변화가 없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 영가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각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1종 오류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큰 오류라는 뜻이죠. 그와 반면에 2종 오류는 뭐예요? 영가설이 틀린데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종 오류는 영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게 좋은 거겠죠. 1종 오류가 큰 오류라고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덩칸이라고 하는 방법은 영가설을 좀 쉽게 기각을 하게끔 해놓고 자기가 주장하는 영구가설을 입증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세페 검증은 거꾸로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웬간하면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깐깐하게 본다는 뜻이죠. 자신의 연구가설을 수용하기가 힘들게끔, 다시 말해서 뚜렷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채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세페 검증입니다. 특히 HSD는 바로 그 중간 정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덩칸 같은 경우는 1종 오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위험천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 검증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세페는 통계적 검증력이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각각의 사후 검증 방법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향상학습에 대해서는 특히 HSD 방법과 세페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역시 또 그 향상학습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방가로 이번에 영가설 기각에 따른 편리성에 따라서 쉽게 영가설을 기각하고 싶다, 그러면은 덩칸 검증 또는 뭐 피셔의 LSD가 좋겠고요. 거꾸로 깐깐한 검증을 원한다,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세페 검증이나 본 베르니 검증을 많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세페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후 검증에 관한 용어를 한번 풀이해 봤고요. 이제는 다중 공선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합니다. 어떤 분이 그 제가 강의한 내용에 그 온라인 게시판에 그렇게 얘기해 놨더라고요. 다중 공선성 이렇게 탁 써놓고 설명해 놨더니 다중 공선성, 이게 한국말인 것만은 사실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국어 공부가 부족한 것인지, 나의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 도대체 이 말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중공선성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다중공선성이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겹쳐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예를 회사에 어떤 급여액이 높다, 낮다, 이런 종속 변수가 발생을 했어요. 월급이 높다, 월급이 낮다, 월급이 많다, 적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월급에 대한 종속 변수에 대해서 설명력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호봉수가 높아서, 그렇죠. 호봉수가 높으면 급여액이 높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본급이 높으니까.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이건 좀 직접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두 가지의 독립 변수라고 봤을 때에 호봉수가 높아서 급여가 높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서 급여가 높다, 이 말은 이해가 안 되죠. 조금 떨어집니다. 설명력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이 호봉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이가 많으면 호봉수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입사년 같은 경우죠. 입사연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입사연월이 좀 빠르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호봉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력을 찾는데 호봉수 때문에 높은 건지 입사연월이 호봉수에 영향을 줘서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 변수가 독립된 내용으로 어떤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겹친다라는 거죠. 겹친다. 겹치는 그 부분을 우리는 다중 공선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교재에 보면 다중 공선성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을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다중 회귀 분석의 경우 독립 변수들 간에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겹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다중 공선성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말한다. 하나의 독립 변수가 다른 독립 변수에 영향이 클 경우에는 다중 공선성이 존재를 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종속 변수의 변량이 생겼는가를 설명하는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독립 변수들 간에 다중 공선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토러런스라고 하는 공차 한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차 한계.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 말도. 그래서 이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 첫 번째가 공차 계수라고 하기도 하고 공차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향상학습에 두 번째 보면은 VIF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VIF라고 해서 평창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는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공차 한계를 이용해서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겁니다. 자, 제가 그 개념을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공차 한계란 여러 개의 독립 변수 중에 하나의 독립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나머지 다른 독립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한 회귀 분석에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 계수, 그것도 우리 R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종속 변수 빼고요. 이 둘 사이에 과연 다중 공선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하나를 종속 변수, 하나를 독립 변수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호봉수를 예를 들면 종속으로 두고, 그죠? 색을 달리 해볼까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고 적음의 나이 자체를 또는 입사 연월을 예를 들면 독립 변수로 둡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이제 독립과 종속의 관계가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요 사이가 나온 그 수치를 우리가 R 제곱이라고 해서 보통 어떤 설명력이라고 결정계수라고 합니다. 결정계수. 이 결정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수치가 나오는데 과연 이 수치를 우리가 1 빼기 마이너스 R2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공차 계수라고 하는 그야말로 공차 한계의 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 둘 사이의 상관계수를 찾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둘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어떤 설명력을 설명하는 그런 결정계수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상관관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상관계수를 얘기하고 설명력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0.03일 경우에는 설명력이 9%로 설명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바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가 어느 만큼이 있느냐 하면은 1에서 R 제곱을 빼보면 이것이 바로 공차 한계라고 하는 계수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해서 1에 가까워지는 거죠. 1 빼기 R 제곱이니까 크면 클수록이라고 해서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별로 없다는 뜻이니까, R2가 적다는 뜻이니까 이 둘 사이의 다중 공선성은 적다.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논문 분석을 하려면은 다중 공선성이
적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1-r 제곱이 1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뜻이죠. 이 r 제곱이 적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1 빼기 r 제곱을 찾아서 다시 말해서 공차 한 개를 가지고 다중공통선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향상학습에 두 번째 나오는 이제 VIF, 다시 말해서 팽창지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제 기준을 10을 두고 있고, SPSS 우리가 통계 패키지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VIF를 10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 다중공통선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수식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 공차 한 개를 가지고 1을 나누게 되면 이것이 VIF라고 하는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10보다 더 크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다중공통선이 좀 크다. 그래서 연구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중공통선에 대한 두 가지 진단 방법까지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참, 이것도 개념이 참 어려운데요. 자유도, 대체 이게 뭔가? 자유도. 이것도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왜 자유도는 n-1,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전체, 우리가 본 모든 어떤 관측치가 n개라고 했을 때, 왜 n개에서 1을 뺄까? 자유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DF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약칭으로 DF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자유도가 뭘까? 자유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값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관측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합이 20이 되어야 될 어떤 전체 수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 보고 야, 이 20개 중에 너 마음대로 한번 골라봐. 아무 수치라도 네가 얘기해봐. 그럼 A는 예를 들면 A를 이렇게 얘기해줄게. A는 예를 들면 한 4. 난 4를 가져가겠다. 그럼 B한테 얘기합니다. 너 가져가라. 자유롭게 나는 5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 C한테 물어봅니다. 너 얼마 가져갈래? 나는 한 6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D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 가져갈래? D는 지금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 보십시오. 합이 되어서 20이 돼야 되는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A는 자유롭게 4가 되든 5가 되든 6이 되든 상관없고 20이 돼도 상관없겠죠. 자기가 다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유롭게 4라고 얘기를 하고, B도 5를 5가지를 가져갑니다. C도 가져갑니다. D도 자유롭게 가져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있어요? 5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4개 중에 요 1개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빼고 3이 자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 4개 중에 3명만 자유롭게 어떤 수치를 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어떤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미팅을 갔는데 말이죠. 남자가 여자든 뭐든가 떠나가지고, 남자가 있든, 여자가 있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4명이 이렇게 있어요. 4명이 앉아있고, 갑, 을, 병, 정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남자 4명, 여자 4명이 있는데, 각자 이렇게 서로 이제 파트너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여자가 A 구하고, 뭐 을이 D를 구하고, 그 다음에 병이 B를 정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자유롭게 정한 거죠? 이 세 사람은 자유롭게 남자 파트너를 구한 거예요. 자유도가 살아있습니다. 자유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정은 어때요? 정이라는 여자는 선택의 폭이 없어요. 남아있는 이 C라는 남자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여성분은 남성을 고를 때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여자는 n-1. 그래서 3명이 자유롭다. 그래서 보통 자유도를 n-1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본을 정할 때, 아까 것처럼 20개 중에 표본을 정할 때 다 정했는데 제일 마지막 표본은 어떻게 돼요? 이제 남아있는 것만 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랜덤하게 고를 수 있는 자유가 마지막에 없을 때 그 한계가 빠지는 것을 우리는 자유도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제곱과 수정된 R제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또 이것 도대체 뭐냐? 자, 우리가 조금 전 앞에서 말했듯이 이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R제곱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력이라고 합니다. 설명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 보면 모형의 설명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가설을 설정을 하고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뒀을 때 그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우리가 그 양을 정할 때 우리가 R제곱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SPSS 모형을 돌리게 되면 196페이지 책의 제일 밑에 보면은 R제곱 이래가지고 0.625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독립변수가 우리가 설계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0.625면 이걸 100을 곱해서 62.6%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처럼 여러분 내 급여액의 상승에 관한 설명력은 호봉수가 62.6%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봉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그 수정된 R제곱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설명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독립변수들 간의 설명력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려고 하기 위해서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독립변수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종속변수가 나왔는데 자, 조금 전처럼 A가 62.6%를 설명하면 이게 수정된 이거 R제곱입니다. 원래의 설명력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값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독립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완벽하게 점점점 어디 가까워진다? 100%의 설명력에 가까워지겠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죠? 그런데 문제는 B도 집어넣고 C도 집어넣고 해서 이 R제곱을 계속 수정하면 점점점 전체적인 설명력은 100%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런데 연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 개 중에 결정적으로 A가 값이라고 하는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가 좋은 것이지 값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직관적으로 봐도 알겠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연구는 직관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살펴보았더니 A라고 하는 이 독립변수가 결정적으로 값에게 영향을 주더라. 이게 한 77.8% 정도 설명한다. 거의 80%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정된 R제곱보다는 R제곱이 높은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정된 R제곱보다는 제곱의 R의 제곱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수정된 R제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적인 설명력은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 모형의 설명력을 설명하는 R제곱이 크면 클수록 더 좋다는 것이고 보통 그걸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제가 준비했던 거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분포의 유형부터 시작해서 메타 분석이라든가 회귀 분석이라든가 또 상관 분석, 그 다음에 또 T 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상담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